제 남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공개합니다. 그 순간 300인치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터졌습니다.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지는 남편과 29살 제자의 적나라한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에도 같이 있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친 숨소리와 음담패설에 500명의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여자가 치매라 조작된 영상을 튼 겁니다. 남편이 발악했지만 바닥에 흩어진 해외여행 영수증과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아들마저 죽음의 위기에 몰린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국내 명문사학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년을 앞둔 국문학계의 거두 김영석 교수의 퇴임식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존경받는 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퇴임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석은 번쩍이는 연미복 차림으로 총장과 악수를 나누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장이 영석의 손을 2번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영석이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귀빈석 첫 번째 줄에 앉은 정숙은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식탁보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꽉 쥔 손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준비 완료라는 짧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냈습니다. 강당 2층 방송실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메인 서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학생은 손에 든 휴대폰을 확인하며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숙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한 학생은 서버의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내빈석 맨 앞줄에는 최유리가 도발적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29살의 유리는 영석을 바라보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석도 단상에서 유리를 힐끗 바라보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김영석 교수님께서 직접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영석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영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석의 연설이 시작되자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자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영석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영석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15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사모님이신 이정숙 여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정숙을 맞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정숙은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방송실 쪽을 향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2층 방송실의 학생이 그 신호를 확인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 교수의 아내 이정숙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석을 바라봤습니다. 영석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제 남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공개합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석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정숙은 방송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실 학생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3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석과 유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엄하던 배경음악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대신 스피커를 통해 남녀의 거친 숨소리와 음담 패설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에도 같이 있자. 영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점잖던 내빈들이 경악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학생들은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어 스크린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유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뒷문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몰려든 취재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잠깐만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유리를 둘러쌌습니다. 유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스크린을 가리려고 허둥댔습니다. 이거 끄세요. 당장 꺼요. 영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침실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적나라한 모습이 대형 화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품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해외여행 영수증과 병원 기록 사본들이었습니다. 정숙이 그것들을 허공에 뿌리자 하얀 종이들이 무대 위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정숙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영석이 정숙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치매라 조작된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영석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딥페이크예요. 가짜 영상이라고요.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주운 하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얼굴이 똑같아요. 한 중년 남자가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에 있는 점까지 똑같습니다. 학교 보안 요원들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영석과 정숙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석이 정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숙이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머리핀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정숙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석을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영석만이 그 입모양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이걸 계획한 거야? 영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영석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놓으라고. 이건 조작이야. 영석의 절규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채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담담히 받아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강당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정숙만은 고요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정숙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모님,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건가요? 정숙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며 강당 밖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정숙의 뒷모습이 강당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무대에는 흩어진 증거 서류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후 영석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영석은 골프채를 휘두르며 소파 쿠션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젠장, 젠장할. 영석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찻상이 뒤집어지고 액자들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영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옷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석이 정숙을 보자마자 골프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인연이, 네가 이런 짓을 했구나. 영석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석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영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폭력을 쓰면 그것도 증거가 되거든.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석은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너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영석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식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꺼내 영석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혼해. 정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영석이 서류를 주워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반반? 꿈 깨라. 영석이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영석은 안방으로 걸어가 벽에 걸린 그림을 치웠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봐라. 영석이 빈 금고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날렸습니다. 현금도 유가증권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영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벌써 다 빼놨어. 차명 계좌로 말이야.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했지. 내 카드도 다 정지시켰고 통장도 동결했어. 영석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화장대로 갔습니다. 깊숙한 서랍 안에 숨겨둔 작은 폐물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목걸이와 반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폐물함을 다시 닫았습니다. 적어도 이건 무사하네.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김영석 교수 부인, 의부증 병력 있었다. 정신과 치료받은 이력 발견. 남편 스토킹한 정신병자 아내. 악의적인 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자신의 SNS에 링거를 맡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모님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라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댓글에는 유리를 동정하는 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정숙은 집 전화로 법무법인에 연락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사건 맡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로펌에서는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석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영석은 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CCTV 영상은 편집된 겁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영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료 교수 5명이 영석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우리가 아는 한 매우 성실한 학자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영석이가 너무 심하게 나와. 정수가 영석이한테서 들었어. 네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며?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정신 멀쩡해. 영석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너 정말 정신과 상담 받아봐. 오빠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은 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된장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신용카드도 막히고 현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석은 유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영석이 유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정숙을 보며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유리가 일부러 크게 인사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정숙이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사는 거지. 넌 거실 소파에서 자. 영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유리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오빠 밥 해줘. 배고파. 유리가 영석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영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보는 앞에서 유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 고생했지? 영석이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석은 거실 천장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네가 뭘 하는지 다 지켜볼 거야. 영석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감시하겠다는 거야?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영석이 리모컨으로 CCTV를 켰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방에서 영석과 유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문을 열어둔 채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최고야. 너도 최고야, 자기야. 정숙은 귀를 막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구석진 화분 뒤에서 아들 민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찍은 졸업사진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힘들다. 정숙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폐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 비용이라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화장대에서 폐물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영석이 거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폐물함을 챙기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영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숙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숙 씨죠? 김영석 교수 부인.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김영석의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오늘 밤 10시에 봅시다. 혼자 나오세요. 남자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것일까? 정숙은 폐물함을 꽉 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정숙은 금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정숙은 폐물함을 꽉 쥐고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남자 주인이 도단경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폐물함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 좀 봐주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이 폐물들을 하나씩 꺼내 확대경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귀걸이, 금반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준 것들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다 가짜네요. 주인이 폐물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큐빅이에요. 진짜 같지만 가치는 없습니다. 주인이 안경을 벗으며 설명했습니다.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영석이 정숙 몰래 진품들을 팔아치우고 가짜를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게를 나온 정숙은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정숙 앞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장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최유리의 전 남자친구예요. 흥신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장수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장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김영석 교수가 10년간 횡령한 장부가 들어있어요. 장수가 USB를 흔들며 보여줬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걸로. 갑자기 장수가 정숙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이 USB는 김영석 교수한테 넘긴다. 장수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일까지 돈 구해와. 안 그러면 끝이야. 장수가 정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정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장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일 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돈 없으면 정말 끝이야. 장수가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영석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과 서랍을 모조리 열어봤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책더미 사이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석과 유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제일 확실해. 영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설 구급차 불러서 강제로 데려가면 되죠? 유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일단 입원시키고 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오빠 정말 똑똑해.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석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오, 영석은 컴퓨터로 정숙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에 심어둔 추적 앱이었습니다. 정숙이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 구할 곳이 없지. 영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석은 거실로 나가 정숙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밧줄로 정숙의 팔과 다리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정숙이 몸부림쳤습니다. 조용히 해. 곧 구급차 온다. 영석이 밧줄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정숙이 창밖을 보니 장수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필사적으로 창문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들은 영석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장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수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영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영석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장수가 영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USB 건으로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영석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결박당한 모습을 본 장수는 놀라는 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내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해서요. 영석이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장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죠? 얼마면 되죠? 영석이 즉시 물었습니다. 1억이면 당장 이체해 드릴게요. 영석이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장수가 계좌를 확인하고 USB를 영석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장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석은 USB를 손에 쥐고 정숙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네가 발버둥 칠 증거도 돈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영석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넘쳤습니다. 영석이 정숙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넌 병원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영석이 밧줄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석이 당황하며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이게 뭐야?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말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남자는 영석을 가볍게 제압하고 정숙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정숙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영석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남자가 자신의 명함을 영석에게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석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왔어. 영석이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금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영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 아내를 내가 왜 못 묶어? 영석이 발악했습니다. 아내라고 해서 폭력을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도진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영석이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도진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USB 잘 확인해 보십시오. 도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석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도진은 정숙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도진이 정숙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석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연극이 필요했거든요. 연극이요? 정숙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수는 제가 미리 포섭한 사람입니다. 도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에서의 협박도 김영석에게 USB를 넘기는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장수는 제 편이었습니다. 김영석이 안심하고 증거를 없애려 들도록 만든 거죠. 도진은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김영석이 장수에게 건넨 돈은 증거인멸 시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김영석이 받은 USB는 빈 파일이에요. 정숙이 진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진짜군요. 네, 김영석의 차명, 계좌 비밀번호와 로비 내역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년 전에 사모님께서 장학금을 주셨던 학생입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도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네, 맞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정숙이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워봅시다. 도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가정폭력 혐의로 형사 고발도 진행할 거예요. 도진은 언론에 김영석의 횡령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김영석의 비리 사실이 실렸습니다. 명문대 교수, 10년간 연구비 횡령 의혹. 학교 측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석을 옹호하는 교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도진은 구치소에 있는 유리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유리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유리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유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석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요. 도진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유리가 다 시킨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김영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시면 형량을 대폭 줄여드릴 수 있어요. 도진이 제안했습니다. 유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협조하겠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김영석의 지시가 적힌 비밀 수첩을 건넸습니다. 대포폰도 함께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도진이 수첩을 펼쳐보니 김영석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비 이체 방법, 아내 감시 계획, 증거 인멸 방법 등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김영석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상자에 가득 담긴 증거물들을 보도했습니다. 김영석의 자택도 샅샅이 뒤져졌습니다. 정숙은 도진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정숙이 도진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도진이 정숙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완벽하게 승리해야 사모님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정숙이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승소는 확실합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숙은 법정에 입고 갈 검은색 정장을 새로 맞췄습니다. 도진이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김영석 측 변호인단이 줄줄이 사임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정숙은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품이 있으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전의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단정히 화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정숙이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도진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정숙을 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긴장되세요? 도진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 엄벌하라, 부패 교수 오유티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김영석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취재진들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법원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영석을 엄벌하라. 부패한 교수 처벌하라. 시민들의 구호가 법원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정숙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김영석은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져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김영석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변호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인의 정신 감정을 요청합니다. 도진이 즉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요청은 부당합니다. 도진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인의 정밀 정신 진단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원고인에게는 아무런 정신적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군요. 판사가 김영석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요청을 기각합니다. 도진이 증인석을 가리켰습니다. 최유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유리는 김영석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연인 관계였습니다. 유리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이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유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대형 화면에 문자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연구비 500만 원 빼서 강원랜드 가자. 이번엔 대박 날 것 같아. 김영석이 유리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김영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 김영석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도진이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아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명의만 빌려주면 널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주겠다. 김영석이 민호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자식까지 이용했다니. 정말 나쁜 놈이네. 김영석이 갑자기 일어나 증인석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2년이 거짓말하고 있어. 교도관들이 김영석을 제압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법정 모독에 해당합니다. 김영석이 자리로 끌려갔습니다. 도진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차명 계좌 내역서입니다. 화면에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 표시되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연구비와 장학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김영석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돈은 합법적으로 번 투자 수익입니다.
그럼 세금 신고는 하셨나요? 도진이 반박했습니다.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투자 수익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올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김영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횡령, 배임, 가정폭력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원고인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50%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영석이 법정 구속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김영석의 절규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김영석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였습니다. 법원을 나온 정숙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도진이 정숙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정숙은 대학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플라워 카페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마련한 가게였습니다. 카페는 정숙의 정성스런 손길 덕분에 단골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경제적 자유를 처음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모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언제나 고마워. 정숙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자 이상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도진은 든든한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호한테는 연락 안 와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돼요. 걱정이에요. 그때 카페 창밖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카페 마감을 하던 중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3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정숙 맞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내들이 무언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이 자세히 보니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아들놈이 베트남에서 숨어 지내다 이제야 잡혔네. 어머니가 돈 좀 벌었다는 소문 듣고 데려왔수다. 정숙이 민호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민호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두머리가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녀석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 명의를 빌려줬어. 김영석이 돈을 들고 튀는 바람에 10억 원 빚을 떠안게 된 거지.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0억 원이라고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놀고 먹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냥
그냥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우두머리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쓴 신체 포기 각서야. 서류에는 민호의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현금 10억을 갚지 않으면. 우두머리가 펜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장기를 하나씩 적출해서 팔 거야.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우두머리가 민호의 손가락을 펜치로 잡았습니다. 신고 버튼 누르는 순간 손가락 하나 잘려 민호가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엄마, 신고하지 마. 나 죽어. 민호가 정숙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진짜 죽는다고. 사내들이 카페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분들을 하나씩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숙이 아끼던 꽃병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대로 하면 몇 년 걸릴 텐데. 우두머리가 민호의 머리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법보다 주먹이 빨라. 당장 오늘 밤에 아들 묻어버릴 수도 있어.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민호가 위험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민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날 밟자마자 돈 가져와. 사내들이 카페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숙은 몰래 도진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나가 정숙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딴 생각 말고 돈 생각이나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민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열이 나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민호가 정신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만 해주면 평생 놀고 먹게 해준다고. 정숙이 민호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운 열이 났습니다. 상처가 덧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난 그냥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석에게 속아 인생을 망친 아들이 너무 가엾었습니다. 이 모든 원흉은 영석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호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우선이었습니다. 정숙은 안방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카페 건물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살기만 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우두머리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결정했어? 네, 준비하겠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숙은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을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시세보다 얼마나 낮춰도 괜찮으니 빨리 팔아주세요. 정숙은 피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일궈낸 모든 성공을 포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호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카페와 건물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금매로 넘겼습니다. 현금 8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위자료로 받았던 돈과 합쳐 겨우 10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무거운 돈 가방을 들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우두머리 앞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0억 다 있어요. 당장 내 아들 풀어줘요. 우두머리가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지폐 묶음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맞네. 10억 정확히 들어있어. 우두머리가 민호를 풀어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신체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걸로 빚은 깨끗이 청산이야. 정숙이 서류들을 받아 그 자리에서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종이가 활활 타오르며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당연하지. 앞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 우두머리가 돈가방을 들고 사내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정숙은 문을 걸어 잠그고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정숙은 민호와 함께 영석이 수감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견실에서 유리병 너머로 영석을 만났습니다. 영석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더욱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석이 정숙의 행색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내 돈으로 호강하더니 결국 망했냐? 아들놈 때문에 다 날렸지? 정숙은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켰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빚 때문에 죽을 뻔했어.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한테 10억 빚을 떠넘기고 혼자 살려고 했어? 영석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아비 빚 갚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멍청한 놈이 내 말만 믿고 도장 찍은 게 죄지. 정숙이 녹음기를 유리벽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당신 입으로 뱉은 그 말, 법정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영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거 내놔. 영석이 유리벽을 두드렸습니다. 이 녹취록으로 당신은 사기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거야.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량이 최소 10년은 늘어나겠네. 이 여자가 미쳤나? 그거 당장 지워. 영석이 발악했지만 유리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영석을 제압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교도관이 영석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정숙이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민호는 내가 지킬 거야. 당신은 거기서 평생 썩어. 영석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정숙은 도진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도진은 이를 바탕으로 영석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15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영석과의 악연도 끊어낸 정숙과 민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다 날렸어요. 죽을 때까지 갚을게요. 정숙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네가 살았으면 됐어. 우린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야. 두 사람은 상처뿐인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정숙의 고향인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짐을 실은 용달차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도 함께 흘려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정숙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용달차 안에서 정숙과 민호는 조용히 앞날을 그려봤습니다. 힘들겠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3년 후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는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낡은 주택 앞 텃밭에서 정숙이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건강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부엌에서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밝게 외쳤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민호는 인근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정숙을 도와 농사를 짓는 건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할머니들이 반찬통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정숙이 왔나? 오늘 무슨 반찬 해줄까? 정숙은 넉살 좋게 할머니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들, 어서 오세요. 오늘 민호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평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 우체부가 나타났습니다. 등기 우편을 한 통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 맞으시죠? 정숙이 편지를 받아보니 발신인이 김영석이었습니다. 교도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병보석 신청을 위해 탄원서 좀 써줘, 여보. 나 몸이 너무 아파. 정숙은 편지를 뜯지도 않고 구겨버렸습니다. 아궁이 불쏘시개로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봤습니다. 누구 편지였어?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숙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가 정숙에게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강 검사님 가족들이 놀러 오신대요. 정숙은 도진이 온다는 소식에 소녀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럼 옥수수를 미리 쪄놔야겠네. 도진이가 우리 옥수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민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숙에게는 아들 같고 민호에게는 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해질녘 정숙은 마당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치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교수 사모님 소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지금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정숙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엄마, 춥지 않으세요? 목소리에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이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해. 정숙이 진심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예전 플라워, 카페에서 쓰던 꽃가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텃밭을 가꾸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시골집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평화롭게 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가장 성대한 잔치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마음 편한 내 집 마당에 있더라. 정숙과 민호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시골집의 따뜻한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기차였지만 정숙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민호가 정숙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정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당 가득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숙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숙과 민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화로운 마무리를 맞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정숙에게 화려한 교수 사모님의 지위도, 플라워, 카페도, 그 모든 재산도 결국 아들 하나만 못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랑 역시 가족에게서 나오죠. 정숙은 남편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지만 아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베푼 작은 선행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구원의 손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진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집,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끌어드릴게요. 11살 동수가 찌그러진 차체에서 피투성이 노인을 끌어내며 외쳤습니다. 영하 20도 눈보라 속 작은 아이는 비닐과 카메트로 썰매를 만들어 자신보다 몇 배나 무거운 노인을 필사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구해낸 노인이 바로 7천억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그들 사이에 숨겨진 30년 전의 비밀과 이를 알아챈 누군가가 벌이는 잔혹한 복수극까지. 가장 추운 겨울날 가장 따뜻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강원도 깊은 산중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굽이친 산길을 달리던 검은색 벤츠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굉음과 함께 수십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운전석에 끼인 기사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에서 강만석이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가슴팍을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에 만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찢어진 차체 틈으로 칼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이 만석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석의 눈썹과 수염에 하얀 서리가 맺혔습니다. 만석이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위성 전화를 꺼내려다 손가락 마비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가 차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젠장!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산 중턱 판잣집에서 동수가 땔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넣을 나무가 한 토막도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격하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콜록, 콜록. 동수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무 구해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수야,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라.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동수가 낡은 패딩을 껴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동수의 작은 몸을 휘감았습니다. 동수가 지게를 고쳐 매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동수가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경적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찌그러진 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수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하지만 차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가 망설임 없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눈덩이가 굴러떨어지며 차체에 부딪혔습니다. 차 근처에 도착한 동수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만석이 뒷좌석에 끼어 있었습니다. 피가 만석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동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며 피가 났습니다. 동수가 아픔을 참고 차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만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저예요. 지금 꺼내드릴게요. 동수가 차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반짝이는 위성 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물건 같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수가 안전벨트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벨트가 꽉 끼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니 겨우 풀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끌어드릴게요. 동수가 만석의 팔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만석의 거구가 동수 혼자서는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동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뒷좌석 카메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처에 비닐 포대도 보였습니다. 동수가 둘을 엮어 임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것 위에 누우세요. 만석을 비닐 썰매 위에 눕혔습니다. 칡덩굴로 몸을 묶어 고정했습니다. 썰매 끈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동수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썰매 무게에 뒤로 밀릴 때마다 나무 뿌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빠질 정도로 악을 썼습니다. 동수의 허리와 어깨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뜯어져 발가락이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굴렀습니다. 그때마다 동수가 자신의 몸으로 만석을 감쌌습니다. 만석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막아냈습니다. 탈진 직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동순의 판잣집이었습니다. 동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당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두 넣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굴려 넣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동수가 만석에 얼어붙은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밤새도록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만석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아뒀습니다. 동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것 같은데.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동수야, 누구냐? 할머니, 산에서 다친 아저씨를 구해왔어요. 할머니가 만석을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영감 왔네. 오랜만이야. 동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없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동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푹 주무세요. 제가 돌볼게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동수가 만석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만석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동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 만석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만석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전신을 덮친 통증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야? 부엌에서 동수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손에 물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깨셨어요? 물 드세요. 만석은 자신이 낯선 곳에 납치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너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야? 저 동수예요. 아저씨 구해온 아이요.
여긴 제 집이에요. 만석이 독극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에 동수가 내민 그릇을 쳐냈습니다. 물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와 핥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강아지를 보며 자신의 과민 반응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동수가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놀라실 만해요. 산에서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방 한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만석을 보며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영감.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할머니가 격하게 기침을 하며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냈습니다. 만석이 할머니의 각혈을 보고 그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함을 눈치챘습니다. 동수는 익숙한 듯 할머니의 등을 두드려주고 입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또 피나셨어요. 약 드셔야 해요. 괜찮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만석이 상황을 정리하며 동수에게 물었습니다. 너 혼자 나를 구해낸 거냐? 네. 썰매 만들어서 끌고 왔어요. 진짜 무거우셨어요. 만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동수가 산에서 캐온 엉겅퀴를 지지겨 만석의 찢어진 다리 상처에 발라줬습니다. 만석이 아이의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치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프면 말하세요. 살살할게요. 아니다. 괜찮다. 고맙구나. 저녁 시간이 되자 동수가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치 한 조각과 묽은 숭늉뿐인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동수는 자신은 부엌 구석에서 누룽지를 긁어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만석이 아이가 자신에게 귀한 쌀밥을 양보하고 굶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한 부채감과 미안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도 같이 먹자. 아니에요. 저는 배불러요. 동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만석이 밥그릇을 동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나눠 먹자. 혼자 먹기 미안하다. 동수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저씨가 많이 드셔야 해요. 밤이 되자 만석이 머리맡에 놓인 자신의 위성 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동수가 자신을 구조하면서 챙겨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비서실이 아닌 가장 믿었던 장남 형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화려한 클럽룸에서는 형철이 측근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건배, 아버지 실종은 우리에게 기회야. 형철이 아버지의 실종 소식을 호재로 삼아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거죠? 당연하지. 늙은이가 사라져줘서 고맙기까지 해. 소음 속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철이 전화를 받고 아버지 목소리를 확인하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조용한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만석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철아, 나 사고 났다. 강원도 산골에 있어. 구조대를 보내줘. 형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가가 폭락해서 사망설이 도는 게 낫습니다. 며칠만 더 숨어 계세요. 만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장 상황을 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복귀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가 회복까지 기다리세요. 형철이 구조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만석이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호흡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만석을 본 동수가 달려왔습니다.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숨 천천히 쉬세요. 할머니도 일어나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죽지 마. 우리 놔두고 가면 안 돼. 할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이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혈육과 살리려 애쓰는 낯선 이들의 극명한 대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만석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동수가 만석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다음 날 동수는 만석의 기력 회복을 위해 특별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읍내까지 심리기를 걸어나갔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고무신을 팔아 달걀 2개를 샀습니다. 상점 주인이 동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고무신 얼마나 안 했는데 벌써 팔려고 해? 할머니랑 다친 아저씨 드릴 거예요. 달걀이 몸에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 착한 녀석이네. 달걀 하나 더 줄게. 동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에 집신을 신고 돌아온 동수를 본 만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7천억 재산이 이 달걀 2개보다 가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수야, 너 발이 왜 그래? 괜찮아요. 집신이 더 따뜻해요. 동수가 달걀을 삶아서 만석에게 가져왔습니다. 만석이 달걀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보다 네가 먹어야지. 저는 하나면 충분해요. 아저씨가 더 드세요.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동수가 잠든 사이 아이의 거친 손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빚을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복잡한 심경으로 잠든 동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베푼 선행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조된 지 5일째 만석이 위성전화로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산골 마을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비서실장의 직속 보안팀이 검은색 차량 수십 대를 이끌고 비포장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무장한 경호원들이 판잣집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동수와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고 방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다, 동수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경호원 중 한 명이 동수를 위협적으로 밀쳤습니다. 꼬마, 비켜. 만석이 불호령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누가 이 아이를 건드려. 만석이 경호원의 뺨을 올려붙이고 동수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경호원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만석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즉시 서울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만석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감, 가는 길에 심심하면 보시오. 우리 딸 유품이요. 만석이 무심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딸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경악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지. 동수 낳고 산후조리도 못해서 일찍 갔어. 만석의 시선이 낡은 옷을 입고 겁에 질려 있는 동수에게 향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죽은 딸과 똑같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소년이 자신이 버린 딸이 목숨 걸고 지켜낸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석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내 딸 지연이의 아들. 당장이라도 동수를 안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만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현재 형철 사장이 회장님 유고 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손자분이 노출되면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석이 형철의 잔혹함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혈육조차 해칠 수 있는 인물임을 알기에 동수의 안전을 위해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석이 끓어오르는 오열을 삼키며 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아이를 꽉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 약속한다. 동수가 만석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몸조리 잘하세요. 만석이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했습니다. 최정의 경호 인력을 마을 주변에 배치해 24시간 동수를 감시하고 보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석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동수와 기침하는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동수가 작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석이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손자를 두고 떠나는 고통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만석이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형철의 동태를 감시해. 동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네, 회장님. 그런데 형철 사장이 이미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실종 이후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찬탈을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놈이 감히. 대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만석의 마음속에는 슬픔을 넘어 형철을 향한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를 위험에 빠뜨린 형철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동수는 할머니와 함께 빈집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동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동수야, 그 아저씨 좋은 사람 같더구나. 네, 할머니.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다음엔 더 건강해져서 오시겠네. 동수가 만석이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안전히 가세요. 만석이 탄 차량 행렬이 산길을 따라 사라져갔습니다. 동수는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아저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수가 할머니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했던 며칠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수가 할머니에게 밥을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맙다, 동수야. 너도 많이 먹어라.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둘만 남은 조용한 저녁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만석은 휠체어에 앉아 기력이 쇠한 척 연기했습니다. 형철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형철이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지만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다치셨군요. 걱정했습니다. 형철이 거짓 걱정을 표하며 만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만석이 사고 당시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지워진 척하며 말했습니다. 형철아, 머리가 아직 멍하다. 사고 뒤 기억이 잘 안 나. 형철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만석이 형철이 전화로 구조를 거절했던 사실을 기억 못하는 듯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조해줬다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해. 산골 마을 사람들이 도와드린 모양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형철이 완전히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형철이 나가자마자 만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비밀리에 지시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를 가동해. 동수를 지원하되 절대 들키지 않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원도 산골 동수의 집 앞으로 매일같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최고급 방한용품, 식료품, 의료기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동수가 어리둥절해하며 택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익명의 독지가께서 보내신 거래요. 주소가 정확합니다. 동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모시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라는 글귀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좋은 분이 도와주시나 봐요.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구나. 콜록, 콜록. 만석의 지시로 전문 의료진이 무료 진료 봉사를 가장하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꼭 드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동수가 의사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잘 돌봐드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만석은 동수가 다니는 폐교 직전의 시골 분교에도 손을 썼습니다. 익명으로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도서관과 급식실을 지어줬습니다. 학교를 통째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선생님이 동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동수야, 네가 장학금을 받게 됐다. 장학금이요? 응, 착한 독지가분이 너 같은 학생을 돕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동수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장학금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착한 동수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동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만석이 집무실에서 동수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서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액자에 끼워뒀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동수군이 보낸 편지입니다. 만석이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 참 착하구나. 한편 형철은 만석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특정 지역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해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봐. 뭔가 있을 거야. 탐정이 산골 마을에 잠입하여 동수의 집을 감시했습니다. 망원 렌즈로 동수의 얼굴 사진을 찍어 형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본 형철이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동수의 이목구비가 아버지 만석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 아이는 누구지? 형철이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누이 지연의 행방을 다시 추적해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를 도청하고 있던 만석의 보안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형철 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동수를 산골에 숨겨두는 것이 위험하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용한 정면 돌파를 준비하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인단을 소집해 동수의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과 유언장 수정을 파티 당일까지 완료하라고. 만석이 직접 백화점에 가서 동수에게 입힐 옷을 골랐습니다. 최고급 정장과 구두를 준비했습니다. 다가올 결전의 날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파티 전날 밤 형철은 경호원들을 대거 충원했습니다. 만석이 무슨 발표를 하든 무력으로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마. 경호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만석이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기를 강원도로 보내. 동수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와. 네, 회장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만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자. 동수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드디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굉음을 내며 착륙한 헬기에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동수와 할머니를 정중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동수가 헬기의 엄청난 바람과 소음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 보안팀장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할아버지가 초대하셨어. 걱정하지 마. 동수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수야. 함께 가자꾸나. 헬기가 이륙하자 동수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봤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대성그룹 본가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동수가 도열해 있는 수십 명의 고용인들을 보며 잔뜩 위축됐습니다. 할머니 뒤로 숨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큰 집이에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만석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달려나와 동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동수야,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동수가 그제야 후원자가 자신이 구해준 할아버지임을 깨달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만석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래, 동수야. 할아버지가 도와준 거야. 만석이 동수를 대욕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접 등을 밀어주며 그동안의 고생을 씻겨내듯 정성스럽게 씻겼습니다. 아프면 말해. 살살 해줄게. 안 아파요, 할아버지. 따뜻해요.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이 투입되어 동수의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히자 동수는 영락없는 재벌가 도련님으로 변모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낯설어하는 동수를 보며 만석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맞아요? 그럼 우리 동수 참 멋지구나. 만석이 딸의 모습을 겹쳐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동수가 만석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웅성거림이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형철과 그의 아내가 동수의 등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형철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저 아이가 왜 여기 있어? 형철의 아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누구예요? 형철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큰일 났어. 아버지가 뭔가 준비했어. 만석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석이 동수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저를 구해낸 작은 영웅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수가 부끄러워하며 만석의 뒤로 숨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잃어버린 딸 지연이의 아들 강동수입니다. 저의 유일한 직계 상속자입니다. 장내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에게 손자가 있었다고? 형철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이사들이 눈치를 보며 형철에게서 슬금슬금 거리를 뒀습니다. 만석이 동수를 높이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제 손자 강동수입니다. 동수가 얼떨떨했지만 할아버지의 든든한 어깨에 의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습니다. 형철이 분노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파티가 끝난 후 동수는 만석의 침실 옆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고급 침대 위에서 난생 처음으로 깃털처럼 부드러운 이불을 덮었습니다. 만석이 잠든 동수의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동수가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만석이 동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창밖에는 축복처럼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행복에 겨운 동수의 꿈속으로 따뜻하고 배부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방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고맙다, 아가씨. 콜록, 콜록. 만석이 동수에게 키스를 해주고 방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향하며 의사를 불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의사를 모셔와. 네, 회장님. 하지만 밤 공기는 불안한 예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복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동수에게서 할머니까지 빼앗아가지는 말아줘. 다음 날 아침 행복했던 밤이 무색하게도 동수의 할머니가 급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격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만석의 지시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동수가 세상에 유일했던 가족을 잃은 슬픔에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깨어나요. 동수가 슬픔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만석이 비통해하며 동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동수야, 진정해. 할아버지가 있잖아. 만석이 장례를 최고급으로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형철은 이 혼란을 동수를 제거할 마지막 기회로 삼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철이 측근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아이를 처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유인해서 데려가. 사고로 만들어. 장례식장의 어수선한 틈을 타 형철의 하수인이 만석의 비서로 위장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판단력이 흐려진 동수에게 접근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자고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요? 네, 빨리 오시라고 하셨어요. 동수가 의심 없이 검은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동수의 입을 틀어막고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으음, 으음. 동수가 저항했지만 이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인적 없는 경기도 외곽에 폐쇄된 냉동 물류 창고로 향했습니다. GPS 추적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뒤늦게 동수가 사라진 것을 안만석이 보안팀을 소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동수가 어디 갔어? 형철에게 매수된 주치의가 쓰러진 만석에게 접근했습니다. 치료제가 아닌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여 의식 불명 상태로 위장시켰습니다. 회장님, 진정제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주사기를 만석의 팔에 꽂았습니다. 만석이 스르르 의식을 잃었습니다. 형철이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만석의 혼수 상태를 이유로 경영권을 박탈하고 동수를 실종 처리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임시로 경영을 맡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손자분은 어디 계시죠? 형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됐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고 어디론가 간 것 같습니다. 폐창고 지하 영하의 냉기가 감도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동수가 깨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창고 밖에는 사냥개를 데리고 있는 감시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쥐들이 돌아다니는 어둠 속에서 과거 산속의 고립을 떠올렸습니다. 무서워. 할머니, 할아버지. 형철이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동수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타나지 않았어야 했다.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형철이 동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동수가 바닥에 넘어지며 울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형철이 밖으로 나가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냉동 장치를 가동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해. 냉동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얇은 상복만 입은 동수가 저체온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절망적인 순간 동수가 주머니 속에 만석이 선물로 줬던 스마트워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단 2%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며 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동수가 만석이 가르쳐준 긴급 SOS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신호가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스마트워치의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수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되뇌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동수는 강해져야 해. 동수가 주변을 살필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동수가 희망을 놓지 않고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워치의 SOS 신호가 만석의 비밀 보안팀 상황실 모니터에 단 1초간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좌표는 경기 외곽 물류창고입니다. 보안팀장이 즉각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팀원 출동. 지금 당장. 병원에서 만석이 눈을 떴습니다.
주치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입속에 숨겨두었던 수면제를 뱉어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만석은 주치의의 배신을 미리 눈치채고 약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형철을 방심시키기 위해 혼수 상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석이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포효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손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폐창고 안에서 동수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이용해 환기구 덮개를 뜯어냈습니다. 좁은 개구멍으로 필사적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나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밖으로 탈출한 동수를 감시자들이 발각했습니다. 저놈 잡아. 도망친다. 사냥개들이 풀렸습니다. 동수가 산골에서 다져진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틈새로 숨으며 필사의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개들을 더 풀어. 절벽 끝에 몰린 동수가 사냥개에게 물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헬기 서치라이트가 숲을 비춰왔습니다. 만석이 이끄는 무장 경호팀이 레페를 타고 하강했습니다. 동수다. 저기 있어. 경호팀이 순식간에 감시자들과 사냥개를 제압했습니다. 만석이 차에서 내려 덜덜 떨고 있는 동수를 자신의 코트로 감싸 안았습니다. 동수야, 괜찮니? 다쳤니? 안도감에 다리가 풀린 동수가 부르짖었습니다. 할아버지, 동수가 만석의 품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철이 주재하는 긴급 이사회장에 만석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만석의 등장에 이사들이 기립했습니다. 형철이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버지, 어떡해. 만석이 아무 말 없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형철이 동수를 납치하고 자신을 감금하려 했던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형철이 할머니의 유골함을 발로 차는 패륜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형철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만석이 형철에게 일갈했습니다. 내 아들은 30년 전에 죽었다. 넌 괴물일 뿐이다. 수갑을 찬 형철이 끌려나가며 발악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전 아들인데. 동수가 나타나 형철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벌 받을 거예요. 할머니에게 한 일도요. 형철이 동수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석이 그 자리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직함에서 내려와 동수의 양육에만 전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오직 손자만을 돌보겠습니다. 만석이 동수의 손을 꽉 잡고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손자와 함께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만석과 동수는 할머니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동수가 할머니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세요. 만석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동수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형철은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형철의 아내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만석은 서울의 대저택을 지연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고아와 독거노인을 위한 복합복지시설로 개조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라도 네가 원했던 일을 해주마. 모든 정리가 끝난 후 만석과 동수는 강원도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동수가 살던 판잣집터에 소박하지만 따뜻한 2층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동수가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예쁜 집이에요. 그래,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동수가 읍내 중학교에 입학하여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마을 노인회관에 나가 장기를 두며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을 즐겼습니다. 노인회관에서 할아버지들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만석이 손자 참 착하게 생겼더라. 그래, 고마운 녀석이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재벌 회장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나눠주자 스스럼 없는 이웃이 됐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상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싱싱하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많이 기르면 나눠 먹어야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동안 두 사람의 유대는 핏줄보다 더 진하게 굳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동수는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의료봉사단을 꾸려 산골 마을을 찾아와 노인들을 진료했습니다. 동수가 청진기를 마을 할머니 가슴에 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꼬박꼬박 드세요. 그래, 우리 의사 선생님. 고마워. 여든이 훌쩍 넘은 만석은 허리가 굽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흰 가운을 입은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겨울 10년 전 그날처럼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동수가 인턴 생활 중 휴가를 내어 고향 집을 찾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동수가 차를 버리고 걸어갔습니다. 마을 입구 정자에는 늙은 만석이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한 만석을 본 동수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감기 드세요. 동수가 달려가 자신의 목도리를 만석에게 둘러줬습니다. 만석이 동수의 언 손을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녹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느라 고생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언덕길에서 동수가 자신의 듬직한 등판을 내밀었습니다. 타세요, 회장님. 장난스럽게 말하는 동수를 보며 만석이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 뼈밖에 안 남아서 가벼울 거다. 만석이 쑥스러운 듯 동수의 등에 엎였습니다. 동수가 만석을 업고 눈 덮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썰매를 끌고 할아버지를 구했던 그 길을 회상했습니다. 만석이 동수의 넓은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참 따뜻했는데 지금도 여전하구나. 동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진짜 무거웠는데 지금은 너무 가벼워요. 오래 사셔야 해요. 동수가 눈물을 삼키며 계속 걸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동수의 등에 엎인 만석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동수가 할아버지를 위해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집 다 왔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동수.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가장 차가운 날 피어난 가장 따뜻한 기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만석과 동수의 관계는 단순한 할아버지와 손자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를 보여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서로를 구해준 두 사람은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